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봅니다.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MBS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정례 조사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 4주간 이재명, 윤석열이 딱 붙어서 계속 나왔는데 오늘 9%나 벌어져가지고 다들 언론사도 그렇고 정치 전문가들도 이거 분석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기 먼저 개요하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전국 1,0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상번호를 이용한 면접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수준,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후보 40, 이재명 후보 31, 안철수 8, 심상정 2, 태도 유보 18.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저도 오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한 조사를 보는 관점, 분석 포인트는 선거 캠페인이 이제 오늘은 이제 3일째지만 어쨌든 선거 초반 흐름을 좀 평가하는 초반 평가 성격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 날 폭탄을 던졌죠. 단일화 폭탄을. 예. 단일화 폭탄이 좀 어떻게 작용 반작용하고 있느냐. 또 하고 이제 지난 추 후반부터 이어졌던 적폐수사 발언, 윤석열 후보 적폐수사 발언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번 조사를 본 주요한 포인트였었는데 그 MBS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MBS가 워낙 이제 많이 인용되고 많이 이제 활용되다 보니까 오늘 파장이 좀 컸었는데 곧 이제 방송 3사 조사도 그렇고 이럴 때는 하나하나를 쫓아가기보다는 여러 발표된 패턴과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하나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법은 아니다. 예. 좀 그렇게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예. 이은영 소장. 네, 일단 오늘 그 MBS 자료 보면 응답률이 이전 조사보다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적폐 그 수사와 관련한 정치보복 논란 이후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급속하게 결속한 이후에 그 후속타가 뭔가 좀 그걸 지지세를 더 끌어올릴 만한 후속타가 민주당 측에 좀 선거 캠페인 이게 좀 명확한 게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이 이제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방역이라든지 이거 그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에 대한 그 방역 출구 전략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혼란을 줬다. 이게 이번 조사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분석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세부 지표로 봤을 때 지역별로 볼 때 뭐 서울은 항상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인천 경기 지역, 경인 지역에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문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단일화 조항의 영향으로 응답률이 낮아진 것이 혹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좀 수도권이 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에 이어지는 동안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있지는 않았어요. 대체로 좀 악재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단일화 논쟁이라든지 검찰 보복 프레임도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집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제 역결집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대선 후보 다자 구도에서만 지난주에 비해서 갑자기 좀 벌어지는 양상이 나왔을 뿐이지 다른 것들을 같이 봤을 때는 당선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정당 지지도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들은 대체로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당선 전망 같은 경우는 1월에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40대 34로 앞서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거는 32대 48로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도 1월 3주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3대 국민의힘 38로 좀 벌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짧게 덧붙이면 그 단일화 조사 문항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순서를 아마 충분히 선관위 쪽에서도 아마 저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율에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마 배치가 됐을 거고 만약에 단일화 때문에 응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진 것이 아닐까. 민주당 지지층이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MBS 그동안 조사에서 1월 초에 한번 단일화
질문을 넣었고 쭉 안 넣다가 이번에 처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는 사실 단일화 이슈 관심이 없으니까 응답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부속도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럴 때마다 참 업계 종사자 혹은 관계자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기관의 흐름 또 이제 여론의 추이에 대한 어떤 그 예상 가능한 구간으로 가는데 자칫 이게 이제 숫자풀이식으로 가거나 상황 논리로 이제 숫자를 맞추는 꿈보다 해몽식의 어떤 접근은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럼 뭐 조사는 뭐튈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그런 거에서는 충분히 동의하죠. 그래서 이제 후보 지지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지지도든지 국정평가라든지 특히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좀 아울러 보시는 것이 이제 독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길 좀 권하고요. 그 이제 너무 높다 낮다에 너무 거기 이제 매몰보다 전체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제 단일화 요인,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관계없는 이슈인데 왜 이 조사에 응답 참여해야 돼 하면서 응답률이 좀 낮은 그런 요인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를 수행한 에이전시 측에서 좀 직접 뭐 조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왜 이렇게 나왔나 혹시 방법이라든지 요인이 조사 제품을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혹시 뭐 어떻게 느끼느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 이야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이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는데 딱 붙었던 조사가 9%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방금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개인톡으로 그럼 제가 좀 받긴 받았습니다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35.2, 윤석열 39.2, 4%포인트 차이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구도에서 심상정 후보는 3.7, 안철수 후보는 8.1%를 기록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역시 2030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4050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역별 지지도는 사실은 뭐 이게 샘플이 다른 조사보다 조금 많습니다. 2,000명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조사는 샘플링이 작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6.3%,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누구로 단일화가 선호도가 높냐. 윤석열 42.4, 안철수 45.3. 안철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 MBC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조사는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2,006명에 대해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 한마디 더 이어가자면은 그 여러 기관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발표된다라면 항상 저희들이 하자면 패턴과 상관관계를 읽어라 그렇게 주문하거든요. 자기한테 생각과 맞는 조사에 이제 꽂혀서 다른 조사가 틀렸다 이런 식은 굉장히 옳지 못한 태도고 일단 당장 딴 오후에 많은 평론가들이 MBS 조사를 인용하면서 이거 뭐 판 끝난 거 아니냐 지금 뭐 이재명 꺾였고 윤석열 올라가는 뭐 효과가 먹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방송 3사 이 조사를 보면서 또 뭐라고 해야 다시 뭐 반나절 사이에 그 벌어진 게 접전으로 상황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조사를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방법론 과학성에 좀 입각해서 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동영 정면선보 목요일 반드시 사수를 하시라. 그 사이에 또 거기다 들이대고 깨알같이 좀 뭐. 저희는 이제 항상 엄밀성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은 각자 가더라도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서로 간에 오류 내지는 그게 편향성이 있어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뭐 홍보 안 해주셔도 돼요. 저녁 시간 압도적 1위. 전체 2위. 네, 축하드려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압도적 1위입니다. 다 어차피 퇴근 시간은 다 이동형 뉴스 정면서 못 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인영 선생님. 예,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자료 보면은 어쨌든 하나는 오차범위 바뀌고 오차범위 아닌데 지금 방송 3사 조사는 예측 조사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아마 트래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조사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결집도를 보면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민주당 그 MBS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의 사례수가 330인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1명이에요. 나머지 329명은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84명인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이 부동층 이제 지금 MBS 조사로는 부동층이 18%가 나왔는데 여기에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이 부동층의 표심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선거 캠페인 그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민주당 쪽이 이게 선거 캠페인과 홍보 전략이 이제 팀플레이인데 여기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밀도가 있는 그런 움직임을 잘 안 보여주고 있어요.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앞으로 이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게 조금 밀도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면 이제 이 오차범위 이내에서의 그 차이라는 거는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예.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에는 이제 너무 참고 자료로만 보시는 게 예.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은영 소장님께서 결집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MBS에서도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오늘 발표에서는 79%. 그러니까 사실 거의 유권자들은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유동층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동안에 결집이 약해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금 대선 일을 향해서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결집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지금 선거 캠페인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지금 2030 여성층 같은 경우 민주당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강고한 전통 지지층이고 문재인 정부에 이제 오랫동안 강고한 전통 지지층인데 충분히 표집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결집이 되지 않는 양상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어떤 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캠페인 초반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호남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고 어제 가서도 이제 호남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종합 쇼핑몰 관련된 그러니까 생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을 꽤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던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특히 호남의 2030 청년층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흔들리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고민이 또 깊어질 수가 있다. 민주당 캠페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취약점으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조사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자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아픈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지난 주 방송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적폐수사 발언의 영향이 그 결집되고 있고 사실 리얼미터 오마이 조사에서는 그 주간 일간 단위에서 크로스가 났었거든요.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결집력을 이제 상대가 제공해 준 거죠. 결집의 모멘텀을. 그리고 이제 본판 열리면 뚜껑 열리면 차이가 확실히 난다.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이재명의 또 준비된 정도 정책 역량과 윤석열의 부족함이 나란히 세워놓으면 비교되고 그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성기를 잡고 간격을 벌릴 수 있는 그 결절점이 될 것이라는데 어쨌든 뭐 선거 2, 3일 평가 초반 평가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조사가 선거 뭐 2, 3일 평가도 녹아 있다. 그래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좀 그 째고 가는 그런 건 좀 보이고 있지 못한 답답함이 민주당에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연합니다. 그 이제 배 의원님 말씀에 한마디 얹자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때는 이제 소위 적폐 수사 발언으로 인해서 결집 양상이 이제 민주진영 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 한 주가 넘어오고 나면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역결집도 그만큼 이제 반작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이번 주에 이제 보수 지지층의 이제 표집이 조금 더 많이 되는 양상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에 발생한 위기감이 이번 주에는 그만큼 또 역결집으로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차 구독발은 포함된 겁니까? 이번 조사에서 MBS나 방송 3사? 뭐 일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열차 구독발이 사실은 이제 그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지층들이나 고관여층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영향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조사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갤럽이
그렇죠. 정례조사 발표 네.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역대 대선의 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 또 제주. 그 충청이나 제주에서 이긴 사람은 다 이겼다. 직업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뽑은 사람이 다 이겼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일 거리두기 완화가 발표될 텐데 거리두기 완화 없이 2주 연장이라든가 혹은 뭐 1시간 정도만 연장된다거나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반발이 거세질 테고 네, 그래 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늘 주창했던 게 작년부터 이번 선거는 이번 대선 오는 대선은 코로나 대선이 될 것이다. 코로나 미정유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가의 역할, 리더십의 역할,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쪽이 보다 분명하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좀 답답한데 말씀드렸던 충청에서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87년이 이른바 충북에서 높은 득표를 받은 분들이 다 당선됐던 그런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자영업 돌아오자면은 지금 오늘 아까 소장님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MBS 조사 보면은 코로나 대응 부정평가가 그동안 많게는 20-30% 정도 긍정평가가 높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49대 48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깔아앉았어요. 또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에 걸린 문제잖아요. 예. 그때는 정책이 그분들에게 장사를 하냐 마냐 사냐 죽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또 위 후보 총사령관이라는 그 자기 이제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좀 슬로건에도 좀 녹여냈는데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면은 해왔던 업력이 있기 때문에 평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작동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코로나 확산의 상에서 뭐 조금씩 불을 붙이긴 하는데 뭔가 확 타오르진 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확산세 지금 10만, 20만 이제 곧 간다는데 그래서 과거에 했던 기준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것도 이제는 저도 이제 뭐 예측 불능의 지경으로 좀 빠졌는데 그때 자영업자 표심 마지막까지 매우 중요하다. 이분들이 어떻게 만약 한쪽으로 쏠림이 어느 쪽으로 쏠림이 간다라면 이 여론조사의 흐름하고 전혀 다른 결과도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좀 봅니다. 이게 지금 표심과 관련해서 표심의 바로미터 지역이 이제 충청과 제주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은 바로미터 지역이 인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안양이다라고 안양 동안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다 많고 그래서 이제 지역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층이 누구냐 결국 그 오피니언 리더층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화이트 칼라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 자영업의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분노 표심이나 심판 표심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게 여당 후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그 방역 평가가 아까 그 MBS 조사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하고 이번 주 초에 보면은 학부모 그 어머니들 쪽에서 아이들 그 의무로 진단시키는 거 주 2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 조치에서 지금 자율 조치로 바꿨는데 이번 주 월화주에 보면은 그 지금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가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출을 막아서라도 이거 빨리 확보해라. 이 여론이 이번에 그 지지율 낙폭을 크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자영업계층을 이제 코로나 여론하고 이제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배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제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49고 이제 잘하고 있다가 48인데 이게 이제 지난해 2월 이후로 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문제인데요. MBS 조사로 보면은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71%로 높긴 하지만 사실은 지난해 연말 12월하고 이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이 78%였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낮아진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확진자 숫자가 거의 이제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그걸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데도 왜 평가는 낮은가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방역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그거에 대한 이 후속 처리 그리고 후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좀 표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조이기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 코로나를 이제 탈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정부가 얼마나 정밀한 그 전략을 짜서 움직이고 있느냐,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이제 효용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제 방역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여론을 놓칠 수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도 최근 들어서는 방역 완화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자영업 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짧게 말씀- 덧붙이면은 이 상황 인식이 이게 그 사회 그 요망 효과, 사회 의무 요망 효과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역 그 확진자가 5만, 10만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인식을 물어보면은 심각하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한 후에 방역 대책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 표집이 안 되는 계층이 2030 여성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2030 여성표는 최후에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어려운 질문. 거의 지금 예측 불가능한. 그들을 손을 들어줄 거라면 결과를 아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유추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층 규모가 제일 많은 층이 20대예요. 다른 오늘 MBS 조사 포함해서 마찬가지,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고 20대가 제일 많고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골고루 또 분점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많이 쏠림도 있고 이래서 결국 이제 부동층 막판에 결국 이제 부동층 따먹기로 가는 건데 부동층 지금 규모가 좀 사이즈가 좀 나온 쪽이 보면 20대 서울 중도나 무당은 이제 뭐 흐름이 비슷한데 20대 그 30대 좀 넓게 보자면 여성 결국 이제 그 층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한쪽에 크게 방향성은 좀 보이고 있지 못하다. 예. 그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양강 후보 모두 전체 평균 대비 상당히 좀 낮은 이격도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와중에 미결층 응답도 많고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좀 키가 나란히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쪽으로 쏠린다라면은 이제 그 층이 이제 세대 변수로 젠더 변수로 보자면은 그 층이 결국 승부를 가늠할 주요한 키가 아닐까. 그거는 그 정도 선에서는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최근에 저도 지방 조사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 여성층이 배우자 리스크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당파층도 많고 이 표심은 이제 최종 그 후보를 당선자를 가를 표심이기도 한데 지금 이 배우자 리스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투표 의향층에서 남성보다 많게는 10%까지 투표량이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표심을 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이 공을 남은 20여일간 동안 후보들이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2030 여성층이 여론조사에서 남성층에 비해서 표집 자체가 좀 적게 되는 걸 두고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희망회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건데 수문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 계층은 마지막에 가서 설마 윤석열을 찍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희망 고문이기도 하죠. 그러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 타겟팅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이슈라든지 후보 개인의 어떤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일테면 도덕성 문제에도 굉장히 여성층 젊은 여성층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지난달에 이제 그 불꽃 추적단 같은 경우에 이제 박시현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잘 살려내는 이제 전략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